한 분야 최고의 스페셜리스트와 함께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인사드리고 있는 코너이지요. 우리 시대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를 찾아서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제 먼저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요. 여러분,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심혈관 질환입니다. 퍼센트로 보면요, 무려 31%나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 심혈관 질환이 암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단일 기관으로 따지면은 심장이 뭐 제일 높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은 심장 건강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만 하면 심장병의 80%는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분야의 스페셜리스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북 삼성병원 순환기내과의 이종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는 자칭은 맞지만 사칭은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PD님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사실은 혈관병,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좀 찬바람 불면 근실이 막 저희 가슴도 같이 뛸 정도로 아주 많은 환자분과 또 애틋한 사연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오늘 2시간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 콕콕 집어서 잘 기억하시면 저를 만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2시간이 어떤 방송보다 더 소중하지 않을까. 감히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알차고 정말 쉬운 내용들로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겸손하시기까지 하다고 오영도님께서 인사를 주고 계십니다. 교수님 소개를 좀 먼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하시고 현재 강북 삼성병원 심장센터 센터장으로 환자분들 진료보고 계십니다. 특히 학회 활동도 아주 바쁘게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대한심장학회, 대한혈관학회 등뿐만 아니라 재활이랑 운동에도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미국 심폐재활협회, 미국 스포츠, 미국까지 지금 좀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마 주위에 보시는 많은 저 같은 심장내과 의사분들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보고 혈관을 시술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있는데요. 사실 요거는 아주 단편적인 거죠. 그래서 왜 심장병이 생기는지를 원인을 확인해서 이 병이 재발하지 않고 또 회복을 하는 데 도와드리는 것이 바로 심장재활이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내 몸을 어떻게 관리를 잘 하게 되는지를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관심이 많아서 못하는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비행기 타고 미국 가서 시험 쳐가지고 자격증을 받았는데 봤더니만 우리나라 의사들 중에 1호. 와, 정말요? 네, 정말 1호이고요. 저게 또 저희가 한 2, 3년마다 계속 시험을 다시 쳐야 되는데 그때마다 제가 개인 돈을 내면서 계속 열심히 1호의 영광을 평생 이야. 가지고 가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약간 갱신제군요, 저게. 갱신제 맞습니다. 아이고. 다 아시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번 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갱신을 시키더라고요. 얘가 뭐 잘하고 있는지 나쁜 짓 하고 있지 않는지 또는 지식이 좀 떨어지지 않는지 계속 이렇게 갱신을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비행기 값이 일단 많이 들어서. 이거 진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근데 아까 잠깐 말씀 주시긴 했는데 이제 찬바람이 이렇게 쌩쌩 불고 특히 이제 다음 주부터 갑자기 추워진다는 그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심장에도 영향을 주는 게 맞나요? 네, 보통 우리가 급성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가 많이 오는 계절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주식 차트에 쌍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처럼 언제가 쌍봉이냐면 10월, 11월 소위 말해서 더워서 춥기 시작하는 환절기 시작할 때 이때 한번 쌍봉이오고 두 번째 쌍봉이 언제냐면 추웠다가 따뜻해진 2월, 3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사실은 이렇게 일기예보를 그닥 좋아해야만 하지 않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일기예보를 엄청 관심 있게 보는 이유가 찬바람이 불면 왠지 저희 가슴도 같이 찬바람이 불면서 좀 바빠질 것 같고요. 찬바람이 불면 왜 이렇게 심장마비가 많이 일어나느냐
그분. 네, 이게 또 생방송의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지금 들어와 주시고 시청해 주고 계신데요. 제가 인사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니나노님, 오영도님, 에디슨님, 또 한님, 엔젤님, 숫자노름님 많은 분들이 인사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좀 잘 들린다고 말씀을 주셔서 소리가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날씨가 이렇게 추워질 때는 심장에 무리가 가는 거는 맞고 우리가 맞습니다.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그런데 교수님, 우리가 심장이 사실 매 순간 끊임없이 일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네. 우리가 이거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쓰고 싶은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심장이 아플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이 일을 네, 하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일을 하는지 좀 숫자로 지금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잠깐 슬라이드 잠깐 보여주실게요. 네, 지금 앉아 있는 저나 뭐 지금 채널을 구독하시는 여러 애청자분들이나 심장은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눈 뜨고 볼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거든요. 1분에 보통 심장이 60에서 80번 정도 뛴다고 계산을 하면 우리나라 성인 평균 연령이 대략 80대 중반까지 가니까 무려 25억 번입니다. 통장에 잔고가 저렇게 찍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긴 하지만 25억 번이요? 25억 번이요. 네, 굉장히 많이 뛰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그냥 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심장에 있는 피를 펌핑을 해서 무려 12만 킬로미터라고 하는 긴 거리를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일이 진짜 많은 거죠.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 아이는 바로 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심장이 많이 힘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사실 이제는 100세 시대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심장을 우리가 100세까지 끌고 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기 보시는 것처럼 네네. 어떤 분들은 심장의 핸드폰 배터리처럼 딱 25억 번이라고 하는 숫자가 딱 저장이 돼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평상시에 성격이 좀 잘 놀라고 맥박이 빠르고 혈압이 높으면 저 배터리를 빨리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빨리 돌아가시는 거고 성격이 좀 느긋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 중에 거북이. 이런 아이들은 맥박이 30번밖에 안 뛰거든요. 그 아이들은 오래 살아요. 그래서 사람이 성격이 좀 이렇게 느긋하고 좋아야 오래 살 수 있다는. 그래서 오늘부터 심장병 걸리기 싫으면 성격도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공통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이 말씀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약간 느긋하고 급하지 않고 좀 예민하지 않은 그런 성격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수하는 비결 중에 기름길이죠. 하나라고. 네. 근데 실제로 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 보시면서 좀 체감하실 때 있는지 궁금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늘 드리는 말씀인데요. 네네. 외래가 저희 심장내과와 신장내과와 호흡기 내과가 쭉 같은 층에 있거든요. 네네네. 항상 바깥에서 큰 소리가 나는 과는 우리 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로 성격이 좀 다혈질이고 급하고 좀 잘 놀래고 예민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그러지 않는 분들보다는 심혈관 질환에 잘 걸릴 수밖에 없죠. 반면에 호흡기 내과나 신장내과에 계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좀 얌전하신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PD님 말씀처럼 성격이나 또는 생활 습관 그다음에 막 전투적인 분들 있잖아요. 이런 네네네. 분들도 심장병 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진짜 말로 막 혈압 올라 막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그게 막 아예 신빙성이 없는 말은 그건 아니죠. 아니군요. 네, 근데 다만 이제 혈압이 올라요 했는데 어떤 사람은 혈압이 올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예를 들면 가족력이 있거나 담배를 피거나 뭔가 좀 위험 인자가 있는 사람들은 음, 혈압이 오를 때 심장과 뇌에 있는 혈관이 정말 혈압이 올라서 계속 손상을 받고 있는 거죠. 그게 결국엔 쌓여서 어느 순간에 퍽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버럭하고 남들한테 화를 내고 하는 게 결국에는 내 건강도 네, 갉아먹는 맞습니다. 네. 행동이니까 네, 이거를 조금 나를 위해서라도 자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김민님께서는 저도 한 버럭하는데 심장질환 조심해야겠다고 이런 또 공감의 댓글을 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25억 번이나 일을 하는 우리 심장 얼마나 일을 하는지 영상도 좀 준비해 네. 주셨다고요. 이게 이제 3차원으로 저희가 애니메이션에 그린 그림인데요. 안 되는구나. 네. 네, 한번 볼게요. 이게 원래 영상인가요? 영상이 교수님? 이렇게 뭐냐면 1초마다 계속 뛰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찍히는 사진인데요. 네네네. 사실은 제가 환자분들한테 뭐 이거 꼭 안 보셔도 제 손을 직접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의 심장은 그냥 이렇게 쥐어짜는 게 아니고
이제 빨랫줄처럼 이렇게 쥐어짜입니다. 이렇게 쥐어짜이는데 이 심장이 계속 움직이거든요. 이걸 이제 위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고 앞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계속 바뀌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저의 왼쪽 심장 부위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지금 피를 짜주고 있기 때문에 얘가 사실은 쉬면 어떻게 됩니까? 안녕 하고 사망이죠. 그래서 우리 심장은 잠잘 때는 제일 편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 1분에 한 30번 정도밖에 천천히 뜁니다. 그때가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심장이라고 보면 되고요.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심장이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고 이러면 혈압도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화내면 심장이 막 일을 하다가 그래서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좋고요. 성격이 좀 급한 심장내과 환자를 많이 보는 심장내과 의사들도 성격이 똑같이 변합니다. 아무래도 많이 이렇게 왜냐면 만나시다 보니까. 같이 살아야 되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소리치는데 저는 견디다 보면 저도 병이 걸릴 것 같으니까. 거기 맞춰서 빨리빨리 네, 해주셔야 네. 되니까. 그렇군요. 선생님 심장도 지금 빨리빨리 뛰고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그쵸. 조금은 실제로 드는데. 네, 저랑 같이 사는 저희 가족들은 맨날 저보고 성격이 너무 급해졌다고 맨날 이야기하는데 정말. 원래 좀 급하기도 했지만 음, 병을 치료하고 환자를 보다 보니 비슷하게 자꾸 맞춰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우리 심장을 위해서는 좀 느긋한 성격을 갖는 게 매우 매우 이롭다는 거 네, 다시 한번 맞습니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심장이 이렇게나 많이 일한다는 거 배워봤는데 우리가 흔히 관상동맥 질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좀 용어 자체가 어려워서 네, 이게 네. 왜 이런 이름들이 붙게 됐는지 관상동맥 질환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좀 와닿지가 않아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이제 협심증, 심근경색증이라고 하는 병명은 조금 들어서 이해하시는데요. 관상동맥 질환은 이제 특정 대학병원이나 병원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저 같은 경우도 옆에 관상동맥 질환 괄호에서 협심증, 심근경색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관상동맥이 일제시대 때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이 관자가 여기 보시는 것이 임금님의 왕관의 관자입니다. 마치 이제 심장혈관이 크게 세 가닥이 있는데요. 우측, 그 다음에 가운데, 그 다음에 외측 세 가닥이 있는데 이게 마치 거꾸로 씌워 놓으면 임금님의 관처럼 왕관 생겼다. 같다. 그래서 관상동맥.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의과대학이나 공부할 때도 다 한글화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심장혈관 또는 심장동맥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관상동맥이라는 말도 쓰고 있어. 그래서 협심증, 심근경색이 바로 관상동맥에 생기는 병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하면 협심증이랑 심근경색 요거를 떠올리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병의 정의가 많이 좁아져 있으면 협심증이고요.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99.9%는 100% 막혔을 때 생기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관상동맥 질환은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서 우리가 이제 심장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진짜 무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병이 잘 걸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반면에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먼저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거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오늘 너무 저희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요거 먼저 한번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통 이제 아까 피디님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는 암입니다. 2위가 바로 심혈관 질환, 심장병인데요. 암은 사실은 내가 걸리기 싫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유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한 40% 정도는 제가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담배를 피지 않는다, 운동을 한다, 비만 관리한다 등등등을 하면 10명 중에 한 4명 정도는 암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혈관병은 무려 80%가 예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정말이 팩트죠, 교수님? 팩트고요. 제가 무슨 이게 무당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고 그냥 어디서 나온 그냥 제 마음대로 지은 내용이 아니고요. 실제로 스웨덴에서 시행한 임상 연구 결과를 10년 전에 한 연구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매번 방송이나 어디 강의할 때 늘 드리는 말씀인데 협심증, 심근경색증은 생활 습관병입니다. 약 80% 정도가 본인의 습관으로 병이 생길 수도 있고 반면에 멀리 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생활 습관이라고 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운동 부족, 흡연,
비만, 스트레스, 직업 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내가 이종영 교수 진료를 보기 싫다라고 하면 관리를 하시면 80%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게 사실 굉장히 저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사망 원인 1, 2위잖아요. 네, 지금 맞아요. 심혈관 네. 질환이. 근데 이거를 내가 노력해서 5명 중에 4명은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질병이 왜 발생하는지 기여도도 사실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걸 알아야 우리가 좀 대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표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논문을 한 30편을 공부를 했고요. 진짜 이거 교수님 만드신 거예요? 네, 제가 만든 거예요. 야, 보시면 야. 자, 보시면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이 대표적인 혈관 질환입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2등, 현재는 뇌졸중이 한 4등 정도 되는데 보시면 자, 심근경색증은 생기는데 가장 기여를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콜레스테롤, 기름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2등이 흡연입니다. 어머, 잠깐만. 1등이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이상지질 혈증. 네, 네. 그러니까 와. 뭐 콜레스테롤 혈증, 이상지질 혈증, 고지혈증 다 포함이 되는데 네네. 어쨌든 기름. 두 번째는 담배입니다. 그죠? 아. 흡연이죠. 세 번째가 바로 무려 스트레스. 스트레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내고 짜증내고 해봐야 남들은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나만 스트레스 받는데 괜시리 나는 심근경색증의 위험을 뿡뿡뿡뿡 올리고 있기 때문에 화를 내지 말자. 뭐 이런 주의까지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야. 그 다음이 복부비만이에요. 복부비만. 그러니까 복부비만. 네, 그러니까 딱 보면 뭐 콜레스테롤 줄이려 그러면 저희가 음식 어떻게 먹고 체중 빼고 운동하라고 돼 있잖아요. 스트레스도 똑같죠, 그죠? 흡연 뭐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복부비만도 마찬가지죠. 반면에 뇌혈관 질환은 1등이 바로 고혈압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주 타겟이 뇌이고요. 심장은 주 타겟이 담배와 콜레스테롤, 스트레스, 복부비만. 보시는 것처럼 심장병 걸리기 싫으면 본인이 관리할 게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의사나 병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 게 많이 보인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규칙적인 운동 습관도 아주 중요하죠. 네. 네.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신기합니다, 교수님. 고지혈증이 뭐 안 좋다, 관리해야 된다 하는데 이렇게나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또 아까 그 우리가 유한 성격을 가져야 네, 된다라고 네, 말하는 네. 게 다 근거가 네, 있는 맞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비만을 질환으로 인식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비만이라고 하는 용어를 비만 학계에서도 비만병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 이유가 비만이 그냥 비만이 아니고 비만이 생기기 위해서는 내가 운동이 부족하거나 또는 음식을 잘못 먹거나 스트레스가 많거나 뭔가 다른 원인이 같이 병합이 되기 때문에 요즘은 비만병이라고 하기 때문에요. 비만도 심장병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저한테 다니는 제 환자분들은 제가 외래오면 저걸 다 물어봅니다. 첫 번째, 혈액 검사하면 콜레스테롤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죠? 네네. 저는 마스크를 벗어도 담배 냄새를 맡습니다. 담배 피면 이제 잔소리가 엄청 하는 거죠. 두 번째, 들어올 때마다 몸을 스캔합니다. 체중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몸을 스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들어올 때 표정을 보는 거죠. 좀 온화하게 잘 지내셨으면 표정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심지어 병이 없는 사람이거나 있는 사람이거나 상관없이 저런 위험 인자를 본인이 관리만 잘해도 사실은 뭐 이종령 또는 좋은 약, 좋은 시술, 좋은 수술보다가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리고 심근경색이랑 뇌졸중이랑 이런 기여도가 다른 것도 좀 신기합니다. 완전 다르죠. 그게 이제 네네네. 심장혈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일을 하죠.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많이 하는 장기는 뭔가 사건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뇌혈관은 심장혈관처럼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지 않고요.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혈압이 올라가서 딱딱 때리지만 않으면 저럴 위험이 많이 낮아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과는 가면 환자분들이 대부분 좀 조용하시기도 하고 좀 얌전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희 과는 오면 약간 약간, 그런 그렇죠. 경향이 있다. 있죠. 예. 그러면 지금 김민님께서 되게 예리한 질문을 주셨는데 담배도 피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살찐 직장인은 어떻게 하냐? 그럼 이게 사실 네. 여러 개가 종합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정말 좋은 이제 멘트를 주셨는데요. 네네. 심장병이 잘 걸리는 직업이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1등이? 심장병이 잘 심장병이 걸리는. 잘 걸리는 직업 생각해 보시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운동을 많이 못해서 배가 많이 나오고 네네. 오래 앉아 있고 스트레스 많이 밤샘을 많이 해야 된다. 어떤 직업이세요? 운전하는 분들, 아, 택시 운전,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두 음, 번째가 조분들이 바로 저희가 이제 삼성그룹에 있는 하나의 브랜치 병원인데요. 삼성전자나 이렇게 대기업에 가면 연구직에 있는 분들이 있죠. 아, IT 기업에 있는 분들. 그래서 밤새 컴퓨터 하는 사람들도 고위험 환자예요. 아, 그리고 심지어 요즘은 PC방 많잖아요. 게임방. 네네. 거기서 밤새 게임하다가 심근경색으로 많이 실려옵니다. 왜냐하면 게임하다가 안 되면 담배 피죠. 종일 앉아있죠. 밤새죠. 거기에 라면 같은 끈적끈적한 좋지 않은 음식 먹죠. 계속 혈압 올라가죠. 밤새니까 계속 혈관 스트레스 받죠. 이러면 뭐 안녕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지금 이게 여러 가지가 사실 있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위험도는 더 올라간다. 이거를 맞습니다.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수님께서 강조해주고 싶은 얘기는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맞습니다.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유전이냐, 뭐 가족력이냐, 뭐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생활 습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말씀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혹은 이제 예를 들면 저한테 외래 오시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심장병이시고 아버지가 아주 나이가 젊으실 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암은 사실은 유전력이 아주 중요한데 심혈관 질환은 가족력이라 그래서 가족력은 유전자와 생활 습관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족력 유전자도 고위험 유전자인데 생활 습관도 나쁘면 이건 저희 편들이 하면 대박이죠. 근데 비록 유전자가 나쁜데 생활 습관을 관리를 잘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게 되게 궁금해서 논문을 연구를 진행했는데 보시면 심장병에 굉장히 고위험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만 뽑았습니다. 그래서 담배 피지 마라, 체중을 좀 줄여라, 운동해라, 음식 관리하라고 해서 정말로 얼마나 심장병을 예방하는지를 봤습니다. 봤더니 보세요. 네. 담배만 끊어도 44%, 44%? 반을 줄이는 거죠. 네. 체중만 줄여도 34%, 운동만 해도 12%, 음식만 잘 먹어도 9%니까 야. 네 가지를 다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8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는데 조상님들이 다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저 네 가지만 잘하면 80%는 우리 조상님과는 다른 세상을 살 수 있는 거죠. 이겨낼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는 내가 거죠. 그 가족력을. 그럼 반대인 거죠. 예를 들면 유전자는 정말 좋은 유전자인데 저 네 가지를 다 해. 그러면 없던 80%를 본인이 짊어지고 그냥 다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뭐 담배 끊는 거 건강에 좋다, 뭐 다이어트하고 운동하고 식단하는 거 좋다는 거 누구나 알지만 이게 수치로 눈앞으로 딱 보니까 네. 더 좀 강력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교수님. 그래서 제가 맨날 담배 네. 끊고 체중 빼고 네, 운동하시라고 하면 대부분 던지는 환자분들이 아니 그거는 무슨 과를 가도 다 똑같이 하는 이야기라서 뭐 그냥 의사들이 할 말 없으니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심장과 혈관을 보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심장과 혈관 보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옵션이 아니고 필수 항목. 그러니까 자동차가 굴러가기 위해서 기름을 주고 엔진 오일을 갈아야 되고 타이어를 갈아 끼워야 되는 것처럼 이거는 필수적으로. 오히려 약보다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러네요. 네. 와, 근데 금연의 효과가 이렇게나 높다고 하니까.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한테 시술을 받고 외래 다니시는 분들이 한 3개월, 6개월마다 오시는데 들어올 때 담배 냄새를 딱 피우면 제가 딱 맞잖아요. 그러면 저 진짜 눈에서 쌍심지 나요. 아, 그리고 정말 용감하신 분들 위 포켓에다가 담배 넣고 갖고 오세요? 네, 갖고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 그때부터 비해 환자분 상관없이 한 10분 동안 잔소리 시전합니다. 아. 내가 말이야 얼마나 시술을 잘하고 얼마나 좋은 약을 쓰고 있는데 담배 피우면 말짱 도루묵이다, 네. 진짜. 와, 목표는 금연이 돼야겠네요. 이런 말씀 일본 주신 목표. 분도 1번 목표가 돼야 네, 금연.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네. 또 교과서 위주로 예습 복습 철저히 해야 좋은 점수 받는 거 아는데 힘든 거랑 같은 거 같아요. 아, 자, 이렇게 이제 말씀 주셨어요. 어떻게 이거 빨리 네, 자 보시면 네. 체중과 운동과 식이는 병원에 가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 좋은 비만약 나왔잖아요. 네네. 운동은 뭐 여러 가지 요즘 뭐 워치나 여러 가지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헬스장은 할 수 있죠. 음식도 마찬가지인데 유일하게 도와줄 수 없는 게 담배예요. 혼자 하셔야 네, 되는데. 혼자 해야 되고 뭐 금연약이 좋은 게 많이 나왔는데
아마 시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금연약 먹고 나면 오히려 지옥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금단 증상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굳은 결심을 가지고 딱 끊지 않으면 안 되고요. 간혹 환자분들 중에 이렇게 끊는 분이 있으세요. 한 갑, 반 갑, 3분의 1갑 이렇게 끊으면 대부분 실패하십니다. 그냥 한순간에 그냥. 네, 한순간에. 아, 과감하게. 그렇군요. 44%나 줄 반이죠, 수 반. 있는 네, 가장 강력한 네. 방법은 금연이었다. 금연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생활 습관이 이렇게나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주셨고 또 위험 인자를 좀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네, 그래서 자, 내가 이제 심장병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 수 있는 위험 인자를 제가 쭉 나열을 했고요. 노란색은 당연히 좋은 거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심혈관 질환의 가장 큰 위험은 1번이 나이입니다. 제가 사실은 원래 이제 딱 만 50이 됐는데 만 50이 되는 저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제가 그 전날 심근경색에 걸리지 않고 눈을 뜬 거를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남자분들보다 생리 때문에 한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남자 45세, 여자 55세입니다. 고혈압, 아까 고지혈증 말씀드렸죠? 담배는 전자담배도 좋지 않고요. 심지어 간접흡연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은 유병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쁘기 때문에 빨리 관리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동 부족, 비만, 스트레스, 그죠? 그리고 가족력이 있다. 그리고 성격이 급하면 잘 걸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요즘 경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일찍 은퇴하시고 그런데 밤샘 하시고 오래 앉아 있고 스트레스 많이 받다 보니 정말로 심장혈관병 많이 걸리세요. 게다가 담배까지 태우시면 스트레스 푸신다 담배 태우시잖아요. 큰일 나시니까 관리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평안하소서 돌을 네. 닦으세요. 이런 네. 것들 좀 눈에 제발, 띄기는 네. 하는데 이런 위험인자들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요. 우리가 사망 원인 1, 2위가 이제 심장혈관 질환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급사 때문에 이렇게 순위가 네. 높은 거, 왜 이렇게 순위가 높은 거예요, 이게? 자, 이제 보통 뭐 협심증이나 암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진단을 네.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이종영 원장님 4기암이라서 3개월 준비하세요라고 하면 준비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가족들 다 불러보고 내가 돈을 어디 꿈쳐놨으니까 다 챙겨라 얘들아. 분배를 좀 네, 해주시고. 분배도 해주고 다 네. 하는데 심근경색은 그런 게 없죠. 그냥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응급실 콜을 받으면 응급실 당직 이제 연락을 받는데 제일 많이 오는 시간은 새벽 2시나 새벽 3시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분들이 잠을 늦게 자요. 늦게 자면 딱 잠든 지 한두 시간 뒤에 이벤트가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생각해 보면 한두 시간 전에 잠들어서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어요. 그러면 가족들도 준비가 안 됐고 본인도 준비가 안 됐잖아요. 급사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자, 이제 급사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 보시면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 환자분들한테 벌어지는 그대로 사진인데요. 이게 심전도라고 하는 건데 정상 맥박입니다. 뛰다가 심근경색이 딱 생기면 보시면 심전도 모양이 이상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딱 5분만 처치가 안 되면 그대로 이렇게 이거 플래시라고 하거든요. 이러면 사망 선언.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봐야 10초에서 20초.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5분. 정확하게 따지면 대략 한 5, 6분 안에 내가 유명을 달리할 수 있는 거죠. 이승과 저승. 좀 무섭죠. 무서워요. 실제로 이제 뭐 예를 들면 피디님 같은 경우 가까운 가족분이 그런 경험이 없으면 잘 모르시는데 가족분들 중에 그런 경우를 겪으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저희는 사실은 며칠 한 번씩 계속 보니까 무덤에 질 법도 한데 아직도 저도 익숙해지죠.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지금 오전에 외래를 보고 오후에 이제 이 방송 준비하기 위해서 좀 꾸며야 되는데 미용실을 꾸며야 되는데 꾸밀 시간이 없었는데 62세 남자분이요. 3일 전에 무슨 백악산? 어디 산에 등산을 3시간 동안 하셨대요. 중간에 할 때 조금 힘드셨는데 본인은 그냥 건강을 자신하세요 괜찮았는데 오늘 심정지로 실려왔어요. 등산을 하셨는데. 등산하셨는데 그 말은 뭐냐면 등산할 때 우리 몸에 사인을 계속 주는 거죠. 힘들어 그만해 하는데 이제 늘 그렇지만 친구랑 같이 가거나 목표가 있으면
그 중간에 중단을 못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를 참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간혹 그래서 뉴스 보면 뭐 헬리콥터가 뭐 등산하다가 이렇게 많이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그분은 3일 전에 등산을 하고 끙끙 앓다가 오늘 아침에 도저히 못 아파서 못 견뎌서 응급실로 오시자마자 난리가 났죠. 바로 심정지 와서 막 시술을 하고 CT 찍었더니 막 혈관이 엉망진창. 지금 아마 제가 맞다면 여기 방송 들어 30분 전에 저희 흉부외과에서 수술 들어간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3일을 버틴 것도 기적이지만 3일 전에 그 사건일 때 본인이 알고 있는데도 네, 하면 안 되는데도 그리고 그분은 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었는데 본인의 건강을 맹신하셨던 거죠. 절대로 남 따라서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래서 저희가 심장내과 의사들은 환자분들이 등산한다 그러면 다 말립니다. 못하게 합니다. 그 이유가 등산은 목표가 있고 가다 보면 본인이 이렇게 기울기나 속도를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둘레길 정도는 괜찮은데 등산은 가급적이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단풍 보고 싶어 가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평지에 가도 단풍 다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을이 싫어요, 저는. 그래서 더 많이 오시죠. 유병률이 좀 높다라는 말씀을 네, 주셨는데, 네. 굉장히 좀 무섭기도 하고, 정말 뭐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문제라서, 와, 더 좀 무서웠는데, 요 그래프가 지금 심근경색에서 급사까지 가는 과정이죠. 그래프를 보여주는데, 이게 불과 5, 6분 안에 5, 6분 이루어진다는 안에. 거잖아요. 네. 실제로 사망한 환자분의 심전도를 가지고 온 겁니다. 이분은 통증이 발생하고 댁에서 병원까지 오는데 2시간 반. 뭐냐면 아픈데 그냥 일단 우리나라 분들 따줘. 체했나 따줘. 마사지 주무르잖아요. 네. 그 시간 너무 오래 걸리셔서 응급실에 내원하시자마자 넘어가셔서 저희가 사실 의료진들이 시술하는데 준비하는 시간이 2, 30분 걸리거든요. 그 시간을 못 견디시고 그냥 사망한 실제 제 환자분 심정도. 이야, 그러면은 교수님 사실 이 안에 병원에 갔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기적이죠. 기적이잖아요. 기적이죠. 못 오시는 분들도 많을 많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급성심근경색증의 사망률은 지역별 편차가 엄청 심합니다. 병원의 위치에 얼마나 따라서. 가깝냐. 네. 예를 들면 서울 같으면 전화하면 골라서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고요. 저기 뭐 도서지방이 많거나 산골이 많은 저기 경상북도, 전라남도 이런 데는 아무래도 병원 접근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심근경색 사망률이 아주 높죠. 그렇군요. 그럼 이거를 어쨌든 정말 이런 이벤트가 오기 전에 우리가 예방을 하고 맞습니다. 조절을 이거는 진짜 불가항력적인 네. 뭐 그런 일이고 너무 빠른 시간에 일어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더 예방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네, 그래서 사실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네. 딱 증상이 발현되잖아요. 네. 1시간 30분 안에 병원에만 가시면 돼요. 1시간 30분. 90분요. 그러니까 예를 90분. 들면 내가 불편하다 갑자기 느꼈잖아요. 그러면 설마 괜찮겠지. 우황청심원, 소화제, 감기약, 타이레놀, 뭐 손가락을 딴다, 뭐 누구한테 전화해서 친구한테 물어본다, 뭐 밑집 아저씨, 밑집 아줌마, 그 시간을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의료 체계가 잘 돼 있습니까? 불편하다. 119 바로 전화하셔가지고요. 최대한 빨리 병원 가면 요즘은 그냥 30분, 60분 안에 다 치료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심지어 저 세상 갔던 분들도 저희가 끌어올 수 있어요, 억으로. 근데 이제 너무 멀리 가셔서 못 끌고 오는 거죠,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빨리 병원 가는 거. 예방은 아까 80% 하시는 게 좋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병이 생겼다 그러면 빨리 네네. 병원. 야, 이거 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증상이 있을 때 90분 안에 골든타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골든타임. 하는데 네. 어떻게 오는 거예요, 증상이? 증상은 이제 대부분은 우리가 정면에 봤을 때 심장의 위치가 어디냐면 우리가 국계에 대한 경례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하죠. 그죠? 이렇게 하죠. 네. 왜 이렇게 하냐? 심장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있는 부위가 여기가 아프고 조이고 숨이 차진다고 하면 심장병 우선 당장 걱정을 하셔야 되고 의심을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 나이가 많거나 뭐 흡연을 했다 가족력이 있으면 더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게 그런 증상이 아닌 경우도 꽤 많아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안 아파요. 제 환자분 중에는 밥 먹을 때 톡이 아파서 오신 분도 있어요. 어머머머. 왜냐하면 심장이 여기 있는데 방사통이라고 해서 뻗쳐서 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뻗쳐서 오는 분들도 있는데 요거 제가 네,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보시면
아이고, 네, 요겁니다. 보시면 심장이 요 왼쪽 젖가슴 부위에 있게 되는데 발생하면 주로 여기가 아프게 되는데요. 위로는 턱까지 아플 수 있고요. 아. 아래로는 명치까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하면 왼쪽 어깨, 그리고 겨드랑이 안쪽까지 아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증상이 워낙에 다양하고 특히 나이가 많은 어머님들, 여성분들, 당뇨병 있는 분들, 관절염 약 드시는 분들은 증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러면 뭘 가지고 구분하면 여기 보시면 나오죠. 어떻게? 내가 불편한 증상이 30분을 넘어가요. 아. 저 시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외래 볼 때도 늘 드리는 말씀인데 아프다 숨차다라고 하면 30분 넘어갔어요. 무조건요. 그러면 대부분 진짜 심장병이면 30분을 넘어가는데요. 30분 넘어가면서 어떻게 아프냐? 웃음이 사라집니다. 얼굴 표정을 보면 너무 아프니까 식은땀 나고요. 제가 연기를 잘 못하긴 하지만 그 정도로 네, 이렇게 됩니다. 티가 나는 납니다. 통증이라는 말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족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피디님이나 제가 같은 가정에서 몇십 년을 같이 산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딱 봤을 때 이상하다. 이상하잖아요. 아. 그러면은 네, 말씀대로 바로 고민하시지 말고 119.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뭐 여기가 뭐 아픈 거는 되게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좀 진짜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 통증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병원에 가시면 이 병은 기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를 검사하는 게 생각보다 간단해요. 심전도라고 하는 걸 딱 찍으면 일단 한 50% 걸러져요. 그리고 혈액 검사만 하면 또 나머지 한 40~50% 걸러져요. 그러면 병원에 가셔가지고 심전도 찍고 엑스레이 찍고 혈액 검사만 하면 이게 진짜 심장병이다 아니다를 거의 95% 이상 감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증상으로 응급실 가시면 병원비도 적게 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증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을 오가는 거기 질환이기 때문에. 때문에. 그래서 오늘 들으시는 우리 애청자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리면 병원에 응급실에 가실 때 숨이 차요,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고 들어가시면 일단 진료를 빨리 봐주고요. 약간 프리패스 되고요. 두 번째로는 비용 부담도 좀 줄어들어요. 배가 아파서 왔어요라고 하면 나중에 검사했는데 꽝이 나오면 돈 많이 내요. 근데 가슴이 아파서 왔을 때 검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꽝이 나와도 비용을 적게 내요. 왜? 이거는 검사하기 전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생명의 어떤 네. 그런 위급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병원에서도 네. 이렇게 비용을 그래서 심지어 저희 병원 같으면은 패스트라고 해서 패스트 트랙을 만들어 놨어요. 뭐 한 20명의 환자가 응급실 밖에서 쭉 서 있다가 가슴이 아파라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바로 심전도 탁탁탁 찍고 혈액 검사 바로 보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결과가 뭐 한 20~30분? 길면 1시간 안에 딱 결과가 나오죠. 그럼 그 안에 증상도 보고 검사 결과 딱 나오면 바로 확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골든타임이 있는 질환인 만큼 네. 증상이 있다, 이런 좀 진짜 이상한 통증이 있다 하시면 바로 맞습니다. 응급실로 네. 가보시기를 말씀을 네. 주셨습니다. 또 요거 사례도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 53세 남성분, 요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자, 같아요. 실제로 이제 네. 제 환자분이 이제 네. 제가 말씀 며칠 전에 새벽 3시에 이분은 밤샘 모레는 당구를 치시더라고요. 회사원인데 밤새 어떻게 당구를 치는지 몰라요. 지금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 환자는 치료하면 제가 막 욕을 했는데 왜냐하면 남들 자는 시간에 왜 당구를 담배 피면서 펴가지고 심근경색으로 제 잠을 깨우냐고요. 그래서 어쨌든 새벽 2시 반에 바야흐로 제가 응급실에 갔습니다. 가서 이만 심근경색증 시술을 했습니다. 요즘은 시술을 대부분 여기 요골동맥으로 많이 합니다. 과거에는 대퇴동맥으로 많이 해요. 요즘은 요골동맥이나 손가락 끝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시술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보시면 사진을 찍었습니다. 까만색이 혈관이고요. 관상동맥 안에 물감을 쏘면 이렇게 혈관이 채워지는데 요 가운데가 피가 가다가 또 끊어졌습니다. 여기가. 안 보입니다. 안 보이죠? 그죠? 네. 슬금슬금 가다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시술을 하고 나면 어떠세요? 양쪽이 비교하면. 이쪽에 끝까지. 긴 혈관이 보이죠? 네네. 쭉 가죠. 그죠? 돼지꼬리처럼. 이러면 이게 제가 스텐트라고 하는 금속 망을 집어넣어서 치료를 한 거고요. 실제로 이 환자분 혈관에는 혈전을 제가 빨아낸다고 하는데 기구를 가지고 뽑아내서 여기 보시면 아주 작은 피떡지입니다. 요게 혈관을 막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피떡지의 원인은 밤새고 담배 피고 당구 치면서 점수에 신경 써서 스트레스 받고 배도 나왔고 해필 또 당구 칠 때 짜장면도 먹고 했으니까. 아, 그죠? 딱 스토리가 맞죠? 그럼 이제 시술하는 저는 이제 속으로 욕하는 거죠. 아, 진짜, 그죠? 이렇게 이 리스크를 가득가득 안고 왜 이 지금. 밤중에 당구를 쳐서 나를 잠을 깨우냐 이거죠. 물론 저는 이제 이 과가 좋고 생명을 살리는 사명이 있고 보람이 있을 걸 하긴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아, 그럼요. 약간의 원망과 물론 이제 물론 이제 환자분한테 괜찮아요, 시술 잘 됐어요, 지금 외래 다니면서 착해 담배 잘 끊었죠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약간 그런 원망 아닌 원망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야.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습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행인 건 이분이 저희 병원 바로 옆에 있는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시다가 야. 15분 만에 실려온 거죠. 와, 어떻게, 와, 진짜 네. 운명의 운명이죠. 길에서 지금 네. 돌아오신 거네요. 돌아온 거죠. 만약에 이분이 당구장이 네. 해필 뭐 어디 강원도 저 깊숙한 산골에 병원이 없는 데거나 또는 어디 섬에 갔는데 거기 리조트에 많이 있죠. 거기서 하다가 이랬다 이러면 옮기다 하다 보면 저 부위가 굉장히 위험한 부위라서 사실은 생존을 담보를 못하는 상황이죠. 이분은 다행히 이야. 병원 근처에서 빨리 오셨기 때문에. 그럼 이분도 약간 그 극심한 통증을 느끼셔서 네. 바로 오신 거예요? 이분의 이제 통증을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면 네네. 딱 모양이 네. 이제 그래프를 보면 요 모양 요렇게 되죠. 요렇게. 음. 딱 이제 몸매도 딱 저 몸매였어요. 배가 약간 나오고 중년이신데 당구를 치는데 갑자기 가슴이 엄청 아픈데 약간 아프다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더니 이게 30분 이상 지속되면서 이제 턱까지 아프고 아, 턱까지 팔도 아프다. 아프고 그러면서 그냥 아픈 게 옆에 있는 친구들이 봤을 때 오, 저 이상하다고 어. 식은땀도 흘리고 막 아. 그리고 애가 막 갑자기 막 토하려고 그런다고. 왜냐면 너무 아프면 속이 메스꺼워지거든요. 아. 이러다 보니까 딱 봐도 누가 봐도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겠다. 이게 혈관이 막혀서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혈관이 막히면서 우리 왜 간혹 저거 있죠. 손가락 끝이 문에 딱 끼이면 네. 혈관이 막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근육이 괴사가 돼요. 그래서 아프잖아요. 아.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혈관이 막히게 되면 심장 근육이 계속 일을 하다가 심장 근육이 괴사가 되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네네. 우리 손가락 끝이 문에 끼었을 때 아픈 통증의 한 10,000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 깊숙한 곳에서 무리하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환자들한테 드리는 표현 중에 하나는 여기는 바늘로 찌르는 통증이고요. 여기는 징 있죠, 징. 아. 징. 오래 아프고 우리하고 뭔가 설명할 수는 없는데 계속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는 네. 통증이다. 3통보다 더 아파요. 아. 제가 얘기를 나보진 않았지만, 3통만큼은 아픕니다. 교수님, 그럼 반대로 이런 건 어때요? 아, 그냥 막 엄청 아픈 건 아닌데 좀 이상해. 이런 경우는 대부분 아니겠죠? 그러면? 아닐 수도 있는데, 네네네. 여기 그림에 보시면, 네네. 이거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그림인데요. 어. 남자분들은 말씀드리면 비교적 전형적으로 증상이 옵니다. 아프다, 숨차다, 식은땀나 죽을 것 같다. 근데 여성분들, 특히 아기를 좀 낳은 여성분들, 특히 폐결류의 여성분들을 보시면 혹부역질 나기도 하고요. 비실비실 어지럽다 하기도 하고 열나는 분도 있어요. 그럼 증상이 다르네요. 달라요.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 딱 3월 1일, 3일절 때 응급실 근무를 했거든요. 첫 환자가 누구였나요? 아직도 기억해요. 84세 할머니셨는데 예. 들어왔는데 어디가 아프다고 했냐면 아이고 의사 양반 나 체한 것 같아. 아. 여기가 아프대. 그래서 저도 당연히 초짜니까 네. 할머니 체했겠다 싶어서 소화제 주고 주사 주고 이렇게 경과를 보는데 할머니 갑자기 넘어가신 거예요. 어머 이 뭐지? 선배들이 뛰어와가지고 야이 이제 욕 얻어먹고 검사했더니만 심근경색이었대요. 이게 뭐냐면 그 할머니는 체한 듯한 통증이 한 3일간 지속이 되는데 체한 줄 알고 따고 소화제 먹었는데 3일이요? 3일. 그리고 아시잖아요. 옛날 우리 어른들 체하면 뭐 먹어요? 뭐 먹는 거 많잖아요. 막 매실도 먹고 막 마늘 먹잖아요. 네. 버티신 거야. 아기를 한 7분 낳으시니까 얼마나 잘 참아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잘 참아요. 그래서 심근경색 진단이 돼서 어떻게 해서 겨우 이제 생존해서 퇴원을 하셨는데 특히 여성분들 당뇨가 있으면 증상이 좀 애매해요. 당뇨가 있을 때는 애매하다. 네. 그래서 내가 당뇨가 있고 좀 나이가 있는 여성분이다라고 하면
몸에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데 좀 심하게 힘들어라고 하면 첫 번째 심장 검사 해보셔야 돼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어렵지 않다라는 거. 검사가 어려우면 제가 심장 검사 해보라고 돈이 많이 들면 해보라고 이야기 안 하는데 말씀드린 건 응급실에 가도 심전도와 혈액 검사하면 비용도 많이 드는데 검사가 바로 돼요. 네. 야, 여러분 말씀 주신 증상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 네. 아까 고위험군도 쭉 짚어주셨잖아요. 일단 나이, 네. 여러 가지 뭐 위험 인자들 말씀 주셨는데 네. 그런 거 있는데 이런 통증이 있다. 일단 네. 응급실 가보셔라. 일단 남자 네, 45세, 여성 55세 이상이면 음, 예외가 없다라는 거. 예외가 없다. 저기 저 윤이님이 네, 시어머님 심근경색 시술하시는 새벽에 몸에 등이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여성분들은 좀 증상이 다르게 올 수 있다. 네. 이것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심근경색증 증세까지 알아봤고요. 아까 뭐 스텐트 시술하신 환자분까지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좀 협심증, 심근경색증 아까 좀 설명을 주시긴 했지만 이게 정도의 차이인데 사실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네. 이게 어떻게 다른지 좀 명확하게 딱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에도 많이 올라왔는데요. 네. 보시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40대가 되면 혈관 안에 기름 찌꺼기가 끼게 됩니다. 끼게 돼서 이게 일정 수 이상 좁아지게 되면 이게 협심증이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평생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좁아져 있는 데서 갑자기 혈전이 생겨서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증.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사촌지가. 심근경색증 치료했는 사람이 협심증이 다시 생길 수도 있고요. 반면에 협심증에서 심근경색증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카테고리에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제일 무서워하는 병이 심근경색증이기 때문에 협심증 환자도 약을 먹고 관리하는 이유가 심근경색증을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 협심증은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1% 미만밖에 안 돼요. 그래요? 근데 심근경색증 사망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우리나라 데이터 근거 대략 15에서 20%. 그러니까 병이 사촌이긴 하지만 야는 약간 착한 사촌, 쟤는 아주 독한 사촌. 그래서 전혀 다른 병은 아니고 조금 구분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병원에 가시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실 겁니다. 협심증, 심근경색 이야기 많이 들으실 건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신 다음에 CT나 초음파를 하셨을 때 50% 이상 좁아져 있으면 이거는 병입니다. 예를 들면 경동맥 초음파 하셨다 또는 요즘 건강검진에서 심장혈관 CT도 많이 찍는데요. 50%가 되지 않으면 아직은 병인 단계는 아니고 그냥 위험 단계, 그러니까 약 잘 먹고 관리 잘하면 되는 거고 50%가 좁아진 다음부터는 이건 병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진짜 내가 심근경색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요거는 그 기준이 50%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우리 동맥경화 네. 여기 경동맥 보면 알 수 있는 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혈관이 원래는 동그란 3차원인데 네네네. 보통 검사를 하게 되면 2차원으로 자르게 되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네네. 이런 모양에서 5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건강검진 받으셨던 자료가 있으면 경동맥 초음파 또는 관상동맥 CT 같은 거 찍으신 분들 중에 숫자가 만약에 50이 넘어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50이 아직 안 됐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나마 조금 조심을 덜 하셔도 되지 않을까. 다만 주기적인 검사는 꼭 필요할 것 같고. 그렇군요. 기준점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동맥경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염증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게 뭐 어떻게 연관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것도 동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사람 몸속에 있는 모든 혈관은 세 겹으로 되어 있고요. 원래는 요 제일 안쪽의 혈관 안에는 쉽게 말해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동차를 사거나 또는 새집에 들어갔을 때 페인트 칠이나 벽지를 바르잖아요.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그 염증 물질이 거기에 있는 코팅을 벗기게 됩니다. 코팅을 벗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코팅이 벗겨지면서 거기에 기름찌꺼기가 끼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쪽은 기름찌꺼기가 끼지 않죠. 여기는 코팅이 유지가 되는 데고 이쪽 부위들은 코팅이 벗겨지면 염증 때문에. 예를 들면 치주염 또는 만성염증이 있는 분들이 혈관병이 잘 걸립니다. 대표적인 병이 요즘
에이즈, 또 HIV라고 하는 그 네네. 아주 무서워했던 병들도 대부분 심장병으로 많이 돌아가시는데 그 이유가 염증이 생기면 이렇게 혈관 안에 기름이 끼게 됩니다. 쭉 끼다가 보시는 것처럼 한 50% 정도로 누구나 낄 수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있는 기름과 여기 있는 기름이 조금 달라 보이죠. 네. 그죠? 여기 있는 기름은 쉽게 말씀드리면 잘 터지는 기름. 이쪽에 터지는 기름? 터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밤새고 담배를 피고 열받았습니다. 그러면 턱 하고 터집니다. 저렇게 어머. 터지면서 혈전이 쫙 끼게 되죠. 그게 뭐냐면 똑같은 50%가 좁아져도 건강한 기름으로 끼어 있는 분들은 평생 아무 일이 없는데 건강하지 않은 기름으로 끼어 있는 분들은 잘 터져서 혈전이 잘 만드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똑같이 60대인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50% 좁아져 있는데 이분은 평생 심근경색이 생길 가능성이 1, 2%밖에 되지 않지만 나쁜 생활 습관으로 저렇게 좀 허벅허벅한 기름으로 끼어 있는 분들은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기름도 똑같은 기름이 아니고 똑같은 친구도 똑같은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기름을 좀 꼬들꼬들하게 만들어주는 그게 아주 중요하고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뒤에 어떻게 하면 꼬들꼬들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다 알려드릴 것 같습니다. 다 알려드릴 겁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근데 기름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고지혈증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좀 네. 이 동맥경화가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흔히 왜 나쁜 뭐 콜레스테롤, 뭐 좋은 콜레스테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기름들이 좀 관련이 있나요? 여기 있는 기름을 뽑아서 분석을 해봤더니만 네네. LDL 콜레스테롤, 쉽게 말씀드리면 나쁜 콜레스테롤 되어 있는 LDL 콜레스테롤이 거의 대부분인 거죠. 그래서 요즘은 혈액 검사 하셔가지고 총 콜레스테롤의 다른 콜레스테롤은 잘 안 보고요. 1번이 바로 LDL 콜레스테롤을 LDL. 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기름들 중에 LDL 콜레스테롤이 많이 끼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좀 허벅허벅하게 끼게 되는 거고 조금 꼬들꼬들한 부분은 그래도 LDL 콜레스테롤이 조금 낮게 유지되기 때문에 당장 오늘 혈액 검사 보셔서 LDL 수치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 제 첫 번째 지름길. 요새 근데 그 LDL 수치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사실 고지혈증 약을 특히나 더 많은 분들이 좀 반감을 갖고 계신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교수님께서 한번 딱 이런 그림도 갖고 오셨으니까 필요한 경우라면 또 열심히 복용하셔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한번 주셔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은 저도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있습니다. 아, 네. 먹는 이유는 뭐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심근경색의 가장 큰 위험 인자가 바로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심근경색 걸리기 싫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100% 안전한 약은 없습니다.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면 한 1% 정도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가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이 만약에 들으시는 환자나 누군가에게 약을 드십시오 처방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부하지 마십시오. 드시고 난 다음에 반응, 부작용을 본 다음에 도저히 안 맞는 분들은 그 약을 안 드시면 되는데 괜시리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것처럼 세상 좋은 약인데 안 먹어서 괜히 저렇게 위험을 받을 필요 전혀 없다는 거고요.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LDL은 거의 몸에서 자취를 없앨 정도로 네. 옛날에는 160이 목표였으면 10년 전에는 130이었고요. 100으로 바뀌었다가 요즘은 70 그리고 심지어 55까지 가게 네네. 되는데요. 제가 보는 환자분들은 고위험 환자들이니까 대략 70 언저리로 가야 되고요.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은 혈관병이 진단이 안 됐는데 예방 목적으로 드신다라고 한다 그러면 목표가 100입니다. 100. 그래서 기왕 약 드실 것 같으면 최소한 100 언저리 정도는 가시도록 약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제 환자분들은 70 또는 55. 네. 근데 재밌는 이야기 또 드리면 LDL 콜레스테롤은요. 내가 체중을 빼거나 운동을 하거나 음식 조절한다고 잘 안 떨어집니다. 조절이 안 되죠. 안 돼요. 그거는 반드시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무리 노력을 많이 했어. 내가 막 샐러드 먹고 네, 막 했는데 네. 해피 검사했는데 LDL 높잖아요.
죄송하지만 네, 이거는 유전입니다. 약 드셔야 돼요. 타고난 네, 부분이 네. 분명히 있다. 네. 그럼 여기서 이런 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은 그런 뭐 스타틴이라든지 그런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이게 점점 더 좁아지는 걸 막아지는 건지 아니면 이미 쌓인 것도 좀 줄여줄 수 있는 건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역시 비욘디 PD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허벅허벅한 기름들은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나이가 젊을수록 콜레스테롤이 처음에 낀 지 얼마 되지 않았을수록 빨리 약을 드시고 관리를 잘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드렸죠. 운동, 음식, 흡연 같은 것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연세가 좀 많거나 콜레스테롤이 오래되신 분들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치료의 목표가 진행하지 않는 것, 그냥 유지하는 게 목적인데요. 제가 지금 얼굴에 이마에 주름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세수를 하고 화장품을 바르는 이유가 생긴 주름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기왕 끼어 있는 기름은 내가 약을 아무리 잘 먹어도 없어진다는 목표보다는 현 상황을 유지만 해도 내가 100살 또는 뭐 110살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유지가 첫 번째 목표. 그리고 잘하면 운이 좋으면 줄일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뭔가 부작용 때문에 좀 걱정돼서 피하고 싶다. 이거 한 번 먹으면 매일 먹어야 되니까 안 먹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정말 저희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냉정하게 그래서 말씀드리면 네. 매일 안 드셔도 돼요. 네. 요즘은 약이 반감기가 길어서 이틀에 한 번 먹는 약도 있고요. 부작용이 많이 알려진 약이 스타틴이라는 약인데 스타틴 말고 대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안이. 그렇기 때문에 제발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네, 저희들 이게 환자 보려고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인 의료진의 의견을 같이 들으시면서 조절하시는 것이 좋지. 괜시리 본인 혼자 끊었다고 하시면 위험하고요. 실제로 스웨덴에선 연구 결과를 보면 예를 들면 비욘디 채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나와서 고지혈증 약 먹으니까 부작용이 많아요라고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귀가 팔랑귀라서 약을 끊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약을 드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둘이를 비교를 해봤어요. 30% 차이가 나요. 심장병이. 심장병. 그러니까 꿋꿋하게 약을 먹는 사람이 약을 팔랑귀로 끊은 사람보다가 훨씬 안전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본인이 결정하지 마시라는 거. 같이. 네. 그 사실 이거 좁아지는 거 영상으로 보셨잖아요. 그거를 점점 더 안 좁아지게 만들어줄 네.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한 저는 의미가 맞습니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유지만 그냥 해도. 멈추게. 네. 그것만으로 사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 꼭 요거는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에 제 주위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30대인데 LDL 높으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LDL 많죠. 그런 분들한테 좀 그럼에도 나이가 젊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시라고 말씀 주시는 편이 만약에 30대예요. 네네네. 30대면 아까 제가 45세, 55세 말씀드렸잖아요. 그 나이대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딱 콜레스테롤만 높고 다른 혈압이나 당뇨나 담배나 나이가 너무 젊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분한테 기회를 드릴 수가 있죠. 체중 빼고 운동하고 음식 관리 해보세요. 근데 그거의 결과는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평가를 한번 합니다. 하는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람이 본인의 생활 습관 바꾸기가 엄청 어렵죠. 어려워요. 그리고 대한민국 젊은 사람들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담배도 잘 못 끊고요. 음식 관리, 운동 잘 못하거든요. 그러면 약 먹는 게 낫죠. 30대부터 100살까지 산다고 70년의 약을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약은 노벨상을 받은 약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약이라는 말은 효과와 안정성이 명확하다는 얘기. 네. 네, 여러분 요 동맥경화, 요거 혈관이 이 나쁜 이 기름으로 점점 차고 있다. 요거 탁 각인해 주시면 네. 우리 혈관 건강 지키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유익한 내용 너무너무 설명 많이 주시고 계신데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관련 질문 조금 받아보고 내용 이어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랜드 골드님께서 45세인데요. 리피로 2년째 먹고 있습니다. LDL 150 나왔는데요. 높은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45세인데 리피로 용량이 10ml, 20ml, 40ml, 80ml가 있는데 아마 10ml일 겁니다. 10ml 먹고 있는데 150이잖아요. 기본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최소한 100 언저리까지 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45세가 되셨기 때문에 높은 겁니다. 약 드셨는데 저 정도면 진짜 높은 거기 때문에 요즘 좋은 약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복합제라고 해서 나왔기 때문에요. 담당 주치의한테 가시면 그 약 바꿔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약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단 요거 관련된 질문만 좀 먼저 받아보면 좋을 것 아까 같은데요. 랜드 골드는 20ml 드시고 있다고 하는데 20ml인데 150이면 높은 겁니다. 네. 괜시리 약 더 올리지 마시고 다른 복합제가 많으니까 네. 예, 그걸로 좀 바꾸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윤희님께서는요, 검진 때 70이 나오니 1년 후 보고 약 먹자고 해서, 이전에 이거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목표치가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먹는데라고 해서 나는 또 다를 수 있다. 네. 이거 한번 짚어주세요, 네. 교수님. 사실은 우리가 늘 그렇지만은 이렇게 정규 분포를 그리잖아요. 네. 저희가 제시하는 목표치는 일반인들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LDL이 70인데도 불구하고 심근경색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LDL은 아주 중요한 수치이긴 하지만 플러스해서 나이, 흡연, 비만, 가족력, 혈압, 혈당 등을 복합적으로 관리한 하나의 인자이기 때문에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LDL이 저 정도면 아주 좋은데 뭐 당뇨가 있거나 다른 병이 같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LDL을 더 낮춰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빼빼로님께서 밤에 자다가 깬 상태에서 왼쪽 가슴 전체가 쥐나는 것처럼 뻐근하게 잠깐 지나갔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약을 복용하고 정상 범위에 있습니다. 걷거나 가볍게 뛰어도 숨이 차거나 버겁진 않고 나이는 60대 중반 여자입니다. 경동맥 초음파에선 조금 시작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장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빼빼로님 일단 정말 정보를 많이 주셔서 제가 판단하기에 아주 손쉽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로 증상이 밤에 생긴다고 하셨고요. 두 번째는 걷거나 가볍게 뛸 때는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심장병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심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더 일을 많이 시킬 때 증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심장병이면 주로 내가 걷거나 가볍게 뛸 때 더 증상이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도 운동하세요라고 하는 이유도 운동을 해봐야 내 심장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본인이 직접 알 수 있거든요. 약간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서 만들어주는 거죠. 더 네. 잘 반응하니까. 예를 들면 병원에 가시면 저희가 주로 운동 부하 검사라고 해요. 달리기 검사를 시키거든요. 네네. 그 이유가 운동을 할 때 가슴이 아픈지 이상이 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굳이 병원에 와서 이 검사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인이 집에서 뛰어보면 되잖아요. 네. 뛰었는데 괜찮은 거 이상인 거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운동할 때 좀 이상한 게 더 진짜 정확한 심장병. 네, 반응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질문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 우리가 결론을 좀 남겨두고 있어서 결론을 먼저 듣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질문 천천히 받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0%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거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아까 80%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생활습관병은 사실은 뻔하죠. 첫 번째 운동이죠. 두 번째 먹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흡연, 네 번째가 스트레스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가지고 나왔는데요. 운동은 옛날에는 그냥 운동은 뭐 예뻐지고 몸매 좋게 실제로 연예인분들 젊은 사람들은 몸매 좋아지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같이 중년을 넘어간 또는 애청하시는 많은 중년 이상의 분들은 운동이 미용이 아니고요. 운동은 바로 약입니다. 실제로 제가 영어 문장을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미국 심장학회와 유럽 심장학회는 운동을 매일 먹는 보약처럼 매일 운동하라라고 권유를 할 정도로 이제 운동은 보약입니다. 보약. 그래서 병이 있건 없건 무조건 운동을 하셔야 심혈관병도 예방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동하다 보면 병을 빨리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 주실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운동이 제일 걷기 하면 되나요? 뭐 어떤 운동을 해야 되나요? 네. 라는 좀 구체적인 질문을
드린다면요. 드릴게요. 자, 운동은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달리기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 있게 되고요. 두 번째가 스쿼트나 스쿼시라고 하죠. 표준으로 스쿼시더라고요. 스쿼시나 또는 아령을 드는 역기 운동이 있게 되고, 세 번째가 필라테스나 요가 같은 이제 스트레칭 운동이 되는데, 세 가지 운동이 다 좋다고 되어 있고요. 반드시 운동은 세 가지를 다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건데, 유산소 운동은 최소 30분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걷기 하면 30분 이상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그냥 걸어도 되느냐, 얼마나 빨리 걸어야 되느냐 말씀 많이 하시는데, 원래는 이런 워치 같은 걸 가지고 본인의 맥박을 계산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혈압을 재시잖아요. 혈압이 그러면 120에 80에 맥박이 6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운동의 강도는 거기 플러스 30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60회가 맥박이 나오면 90회겠죠. 최소 맥박이 90번까지 올라갈 만큼의 운동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한강에서 1시간 동안 천천히 걸었는데 맥박이 70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운동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산책만 하신 거죠. 그런데 이게 맥박이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저랑 PD님이 두 명이서 같이 산책을 하는데 천천히 걸으면 두 명이 대화가 되죠. 네. 근데 조금 빨리 가면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약간 힘들죠. 힘들죠. 네. 정확한 표현. 약간 힘든 강도.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외지간이 같이 걸어가시면 오늘 저녁에 된장찌개가 좋아, 김치찌개가 좋아라고 하는 그 강도, 그 속도로 얼마요? 30분. 30분. 그게 우리가 흔히 토크 테스트라고 하는데, 네네. 두 분이서 대화하기 힘든 정도의 속도 운동. 그것도 힘들다. 나는 혼자 운동한다라고 하면 30분 운동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 이렇게 땀이 좀 나거나 이 정도. 이게 중강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운동은, 유산소 운동은 중강도 운동을 30분 이상 일주일에 3일 이상 하셔야 되고요. 스쿼시나 아령은 뭐 본인이 그냥 체력 되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칭을 꼭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스트레칭을 하시면 특히 운동 전후로 꼭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 이유가, 스트레칭을 할 때 혈관과 심장이 소위 말하는 레디가 됩니다.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랩업이라서 이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운동하시기 전에 스트레칭 꼭 하시고요. 마무리할 때 운동하시고 중간에 약간 힘든 정도의 30분 유산소, 그리고 뭐 스쿼트를 하든 뭘 하든 뭐 근력 운동 세 가지 같이 하죠. 세 가지를 같이 하는 거 말씀 주셨고, 사실 우리 걷기 운동 참 많이 하시는데 걷기보다는 조금 더 강도가 있어야 된다. 약간 헐떡거리는 느낌. 네, 그래서 제가 제일 기억을 추천을 많이 해주셔야겠네요. 하는 운동이 네. 빨리 걷기. 빨리 걷기. 특히 이런, 제가 지금 생수병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생수병을 양손에 드시고 파워워킹이라고 그러죠. 파워워킹을 하시면 이게 네. 맥박수를 빨리 올리고요. 네.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운동이, 제가 이렇게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병이 있는 분들은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주치의한테 가셔가지고 운동 처방해다오라고 운동 처방 다 해줍니다. 아, 어떤 거 하셔야 되는지까지. 네. 아, 그렇군요. 우리가 매일 먹는 보약이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운동, 이렇게나 가장 효과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운동 첫 번째 말씀 주셨고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두 번째 심장을 운동은, 지키는 방법. 네, 우리나라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제일 요거도 먹는 게 이겁니다. 뭐냐면 병원에 가서 심혈관 질환이 진단이 되면요, 퇴원한테 교육을 시켜드려요. 약을 이걸 드셔야 되고요, 운동하셔야 되고요, 음식은 뭐 드시면 되고 뭐 드시면 안 되는 게 영양사분들이 교육을 하거든요. 환자분들이 교육 듣고 와서 제일 많이 불평, 불만을 호소하시는 게 음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분들은 워낙에 맛있는 음식도 많고 본인이 어릴 때부터 가지고 왔던 음식 습관이 많은데요. 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음식이 대표적으로 드시지 말란 얘기는 아니고요. 조심하셔야 되는 음식입니다. 옛날에는 없던 음식들이죠. 튀긴 거, 도너츠, 치킨 이런 것들. 튀김,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죠. 네. 이게 많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찌개류도 드셔도 되긴 하는데 국물은 가급적이면 드시지 않는 게. 국물 안에 기름과 조미료와 소금이 많기 때문에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요. 하얀색이죠, 대부분. 흰 쌀밥, 흰 면, 빵, 소금, 설탕, 그리고 요즘은 좀 덜해지긴 했지만
일회용 커피, 이제 커피 믹스 중에 보면 이제 기름이 좀 많이 있고요.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회식 중에 하나가 네. 이런 거죠. 이런 거 보시면 고깃집 가서 맛있잖아요. 김치 구워 먹잖아요. 네. 배고파. 그리고 마지막에 먹으면서 나면 항상 저희가 국수나 밥을 먹습니다. 국물까지 우리 또 네, 먹잖아요. 심지어 된장찌개 밥 말아 먹죠. 그죠? 요새 막 그런 것도 팔더라고요. 팔죠, 아예. 그죠? 예. 네. 그리고 나오면서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또 이게 짭조름하니까 단 걸 찾으세요. 과자나 아이스크림 주는 가게도 많죠. 빵도 단팥빵 우와. 먹죠. 그리고 또 입이 까끌까끌해가 커피를 또 드세요. 그러면 사실 솔직히 말하면 여기다가 담배까지 하시면 그냥 제가 맨날 우습게 소리로 오 주여 이렇게 하는데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음식들을 드시긴 하시되 이 간격이라 그러죠. 보통 한 3일에서 5일 간격 주시고 이런 음식 드실 때 물을 좀 많이 드시고요. 야채, 생야채 있잖아. 생야채를 같이 많이 드시면 좋고 또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이런 음식 드시고요. 제가 아까 운동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운동이 언제 제일 효과적이냐 저한테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언제 제일 효과적이냐? 밥 드시고 난 다음에. 밥 먹고 난 다음에 운동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의 근육을 한번 운동을 시키면 그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기억을 하기 때문에 먹었던 영양분이 들어와서 다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왜 우리가 회식하면 맨날 노래방 가서 막 춤추고 노래 불렀잖아요. 그게 상당히 국민 보건 건강에 끼친 영향이 좋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잘 못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실 조금 아쉬웠어요. 노래방 가서 막 신나게 춤추고 노래 부르는 게 운동이 많이 되는데 어쨌든 맛있게 드시고 드실 때 좀 건강하게 드신 다음에 드시고 난 다음에 운동을 조금 하고 주무시면 훨씬 더 이 음식으로 인한 그 독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이런 방법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회사를 나오거나 저같이 이렇게 점심을 사 먹어야 되는 경우에 약간 멀리 가는 거죠. 뭐 한 15분, 20분 정도 거리를. 그래서 올 때 이제 걸어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이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네네네. 제가 왜 삼성그룹에 있는 임직원들 보면 나이가 다 젊고 엔지니어들이니까 대부분 몸매가 비슷해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잖아요. 이러다 보니 이 사람들한테 운동을 하도 안 하니까 운동시키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실제로. 진짜요? 저기 식당을 멀리 보내고 난 다음에 사무실 들어올 때 15분, 10분, 20분 정도 걸어서 들어오라고. 걸어오라고. 그러면 그 음식으로 인한 여러 가지 효과도 조금 희석이 되고 부족한 운동량도 채우고 건강도 해주고. 그래서 지금 PD님 말씀처럼 음식은 좀 멀리 드시는 게 좋죠. 그리고 특히 음식 드시고 돌아올 때, 갈 때도 멀면은 시장하니까 맛있겠지만 돌아올 때도 멀면 소화도 잘 되고 혈관 건강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요새 이 조금 걷기 싫어가지고 맞아요. 지하로 내려가고 그러거든요. 약간 조금 걸어갈 수 있는 네. 거리를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음식들이랑 또 이제 운동까지 설명을 또 주셨고 또 어떤 방법들이 그리고 있을까요? 아까 스트레스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은 누구냐 하면 이제 인류에서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만든 히포크라테스. 역시 훌륭하신 분인데 여기 써 있더라고요. 이분이 모든 병을 치료할 때 3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운동, 음식이 나왔죠. 그리고 스트레스. 이게 스트레스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심지어 심장혈관병이 진단이 됐습니다. 심근경색 환자가 심장마비를 한번 넘어갔잖아요. 중환자실 가면 난리죠. 회복을 해서 퇴원을 했는데 심장 약도 이만큼 주죠. 자기가 먼저 치료도 받았으니까 우울증에 빠져요. 스트레스 맨날 많죠. 그런 분들이 그러지 않은 분들에 비해 봤을 때 사망률이 한 1.5배 높아요. 그 말은 뭐냐면 스트레스 자체가 심혈관병을 잘 만들기도 하지만 병이 걸리고 난 다음에 회복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스트레스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저희들이 그래서 일반인 대상으로 병원에서 이 심장병 환자들 건강 강좌할 때요. 매번 빠지지 않고 저희가 초빙하는 강사가 누구냐면 웃음 치료사분들. 강제로 웃게 하잖아요. 그분들. 강제로 웃게 하거든요. 실제로 웃으면 혈압과 맥박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LDL 수치도 떨어진다고 되어 있고 운동을 하는 목적이 사실은 많은 목적인데 그중에 아주 중요한 목적이 바로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우리가 운동하고 땀 흘리면 스트레스가 해소되잖아요. 똑같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좀 스트레스가 좀 낮아야 사람이 여유도 생기고 좀 맞습니다. 긴장도도 네, 긴장도도 덜하죠. 떨어지고 좀 이완되고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스트레스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환절기에 저희가 심혈관병이 많이 걸린다고 말씀드린 게 이 스트레스가 나의 내재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스트레스도 결국 심혈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회식을 할 때 술을 먹고 담배를 피잖아요. 그런 다음에 언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가 심장병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맛있는 음식 드시고 담배 피실 때도 기분 좋게 하셔야 됩니다. 괜히 화나고 짜증난다고 담배 피고 술 먹고 누구랑 싸운다? 이러면 정말 화를 내는 사람이 더 위험한 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괜시리 잘못한 사람보다 본인이 더 위험해질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스트레스 관리는 꼭 필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국이나 이 중화권에서는 심혈관 질환이나 또는 뭐라 그럴까 이 고혈압이 있는 분들한테요. 그 나라는 가면 왜 태극권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명상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도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상님을 믿던 부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든 하느님을 믿든 또는 본인을 믿든지 간에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조금 평안한 상태를 만드는 게 특히 심장병이 한번 걸린 분들은 더 좀 그렇게 하시는 게 제 첫 번째 지름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요거는 마음먹기에 따라 다른 맞습니다. 거니까 네. 어려울 수도 있지만 네. 거꾸로 생각하면 쉬울 수도 있는 네.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좀 노력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죠? 네. 담배가 그냥 가슴을 확 찔러버렸죠. 예. 아까 퍼센트 딱 우리 봤습니다. 봤잖아요. 그죠? 네. 네. 압도적인 2등이고요. 네. 많은 생활 습관들 중에 하나만 꼽아라 한다 그러면 나는 체중도 못 빼겠어. 운동도 죽어도 싫어. 음식 조절도 못 하겠어. 그러면 정말 다른 거는 제가 다 용서를 해드리고요. 저에게 오시면 제가 다 안아드리는데 이거 하나는 절대로. 왜냐하면 이 담배는 왜 안 좋으냐면요. 병이 걸렸을 때 이 병도 잘 걸리게 하지만 예를 들면 저희가 스텐트를 하던 수술을 치료를 했어요. 치료하고 난 다음에 재발하지 않고 평생 가는 게 삶의 목적인데 재발률이 대략 한 10에서 20% 정도 되거든요. 네. 재발하는 환자 중에 압도적인 1등이 뭐냐? 담배입니다. 재발에. 네, 예를 들면 스텐트를 넣었는데 담배 피세요? 네. 담배 피세요? 네. 한 2, 3년 예의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머릿속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은 최소 몇 년 안에는 나한테 다시 올 것 같다. 왜? 스텐트를 아무리 예쁘게 넣어놓고 깨끗하게 넣어놔도 네, 거의 재발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래서 병의 예방도 중요하지만 네, 이거는 그 재발 다시 우리가 보통 뺨을 한 번 맞았을 때 심근경색 한 번 맞잖아요. 아프죠? 목 남잖아요. 심근경색 한 번만 걸린 사람보다가 2번, 3번 맞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요? 네, 신기하죠. 그 사람도 조사해보면 이거예요. 담배. 야, 근데 진짜 어려운가 봐요, 이 금연이. 그래서 그 생사의 기로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셨는데. 지금 오늘 네. 우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제 환자분 한 분도 담배를 그렇게 못 끊더라고요. 2021년 7월 달에 제가 스텐트를 3개 놓았는데 외래 올 때마다 담배를 그렇게 못 끊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결국 그저께 응급실에 실려 오셨어요. 스텐트 넣는 부위가 다 막히고 멀쩡했던 혈관도 다 좁아지고 다시 스텐트 넣고 시술했거든요. 이제 그분은 제가 이제 회진 돌 때마다 각서 쓰라고 하죠. 각서. 담배를 끊지 않으면 다시는 나를 못 보게 하겠다. 이 정도로 그 정도로 담배는 정말 백해무익. 물론 이제 뭐 정관장도 있고 담배에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제가 뭐라 말씀 못 드리지만 정말 백해무익하다는 사자성어를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몇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금연 진짜 몇 번을 강조를 해주셨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이래도 못 끊어요. 야, 몇 퍼센트 정도 끊으실 것 같아요? 되게 낮잖아요, 성공률이. 실제로 심근경색 오는 환자들이 6개월 뒤에 담배를 정말로 금연을 얼마나 조사를 했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네. 미국 데이터는 28%가 금연했고요. 신경에 한번 오셨는데.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31%.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아무리 의료진이 담배 끊으세요. 이렇게 뭐 피디님이나 제가 담배 한 포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냥 이래. 그러다가 네, 다시 한번 지옥을 경험하시는 거죠. 와, 랜드골드님께서 네. 10년 피다가 15년 전에 끊으셨다고. 아까 진짜 LG의 박수 드려야 150이었잖아요. 되죠? 네. 네. 15년 전에 끊으셨으면 다행스러운 것은 그 효과가 다 워시 없이 됐어요. 근데 저기 제가 맡으면 여성분 아니세요? 랜드골드. 사진을 보면 뭔가 여성분이신 제가 것 여기서 같기도 꼭 드리고 하고요. 싶은 말씀은요. 똑같은 혈압과 똑같은 금연과 똑같은 LDL이잖아요. 누가 더 위험할 것 같아요? 남녀 중에? 여성이 더 위험할 네. 것 같아요. 병이 걸리는 나이는 남자분들이 조금 더 빠른데요. 병의 예후라 그러죠. 병이 치료가 잘 안 되고 그로 인해서 사망은 여성분이 훨씬 높아요. 그래요. 그래서 남자분이시네요. 남자분 다행입니다. 예. 다행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래서 네, 담배는 이미 오래전에 끊으셔서 잘 하셨고요. 콜레스테롤 약 조금 더 강하게 줄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정기적으로 심장 검사 관련된 혈관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아까 스트레스가 안 좋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 주신 분들이 계세요. 고기를 웃으면서 웃으면서 구우면 안 되냐. 네, 저도 사실은 삼겹살 좋아합니다. 저도 웃으면서 굽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드린 걸 맛있게 먹으면 뭐 칼로리 제로라고 하는데 맛있게 드시면 좋죠. 드시면 좋고 말씀드리면 맛있게 드실 때 야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녹황색 야채 같이 드셔서 기름의 흡수를 좀 줄이시면 좋고 숟가락 놓자마자 바로 운동하시고 고기 드시고 난 다음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디저트들, 앤드, 주식이라고 하죠. 밥, 면 이런 것도 좀 조심하시면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왜 저탄고지 이런 이야기 많잖아요. 네. 황제 다이어트라고 그러죠. 고기만 먹는 다이어트 있죠. 네. 삼겹살만 맨날 드시면 살도 빠지고 콜레스테롤 떨어져요. 그게 그래요? 왜냐하면 네. 이 동물성 지방은 사람 몸이 흡수하는 데 제한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겹살을 내가 100을 먹잖아요. 다 흡수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삼겹살은 제 환자도 저도 삼겹살 먹으세요. 드세요. 근데 삼겹살 드시고 난 다음에 밥 먹지 말고 국수 먹지 말고 빵 먹지 말고 커피 먹지 말고 된장 요새 막 된장밥 이런 거. 저도 좋아는 하는데 혈관병이 있으면 그런 것도 좀 줄이시고 그리고 말씀드린 먹자마자 놓자마자 바로 운동. 그러면 사실은 삼겹살 시켜 먹을 수 있어요. 그렇구나. 같이 먹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네, 경우가 맞습니다. 많군요. 네. 와, 근데 담배 끊으셨다는 분들 진짜 단칼에 끊으셨다는 그렇죠. 분들 진짜 박수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독한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베제크님께서는요, 남편이 요즘 금연한다고 노력 중인데 너무 짜증을 내서 다시 피우라고 했다고. 실제로 저런 것들 때문에 제 외로우셔가지고 내외지간이 막 부부싸움 하신 분도 계세요. 정말. 그래서 제가 만약에 환자분이 남편이고 보호자가 아내분이 따라오시면 제가 아내분한테 담배 끊어 잔소리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잔소리해도 안 끊는데 잔소리하면 괜히 사이만 나빠지고 스트레스도 주니까 그러지 말라 그러고 대신 제가 환자분한테 어떻게 이야기 드리냐면 금연을 할 때 쓰는 약이 있습니다. 물론 약도 쉽진 않은데 그 약이 현재는 다 보험이 됩니다. 가까운 개인 의원과 지금 다 되기 때문에 약의 효과 빌리시면 짜증 덜 내고 빨리 끊을 수 있습니다. 네, 도움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요거 이제 퍼즐 이야기 해주시고 네. 질문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요? 요게 제가 이제 뭐 현재 제가 혈관 시술도 하고 있고 운동도 여러 가지 하고 있고 한데 요 제가 만든 책에 나온 그림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심장을 다시 살린다 재활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써가지고 예방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약이나 시술 수술이 하는 걸로 치료도 되고요. 회복도 되고 되기 때문에 보시면 제일 중간이 이제 운동입니다. 금연이 바로 붙어오죠. 거기다가 약을 주면 약을 잘 먹어야 됩니다. 음식 관리도 해야 되고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오늘처럼 비욘드 채널 계속 정기적으로 이제 애청하시고 보시면서 병이 뭔지에 대한 이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든타임. 병이 걸렸어. 그때 나왔던 이모식이라는 교수가 병원에 빨리 가라 하던데 빨리 병원에 가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스트레스나 우울증 관리도 같이 하시면 건강하고 안전하게 충분히 100세까지 쌩쌩하게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시고 사실 수 있습니다. 진짜 오늘 그냥 여기 있는 거 다 배운 것 같아요, 교수님. 너무
진짜 유익한 시간이었고 너무 무엇보다 쉽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네, 제가 많은 사실 분들이- 지식이 짧아가지고 아유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더 약간 더 레벨이 높은 맞아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와,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100세 시대에 이 매일매일 일하는 심장을 100세까지 끌고 갈 수 네. 있을지 그 방법을 하나하나 배워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는데요.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올려주신 질문 받아보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시간 금방 가죠, 근데 교수님. 네, 네. 엄청 덥네요, 근데 여기. 이거 조명 때문에 좀 덥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조명 덕분에 얼굴이 그나마 좀 뽀샤시하게 그죠, 나와서 되게 예쁘게 감사합니다. 나옵니다. 네, 그럼 질문 감사합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엔젤님께서요, 84세 여성인데 어느 쪽인? 근데 마구니님께서 후원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질문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바로 네, 전달드리겠습니다. 엔젤님께서 교수님 84세 여성인데 동맥이 박리되었다는 네. 말씀을 주셨고요. 6개월쯤 되니까 아직까지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이런 경우도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우리가 동맥경화라고 하는 용어가요. 사실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림이 기름이 꼈잖아요. 기름이 끼는 건 사실은 동맥경화가 아닙니다. 그거는 죽상경화라 그래서 기름이 낀다는 의미이고요. 동맥경화는 혈관이 딱딱해지는 건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나이가 들고 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이게 진짜 동맥경화 되거든요. 자, 혈관이 원래 이렇게 됩니다. 원래는 고무줄처럼 말캉말캉합니다. 혈압이 높을 때는 쭉 늘어났다가 혈압이 낮을 때는 낮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게 뻣뻣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혈압이 높으면 안쪽에 있는 혈관이 찢어버리게 되죠. 그게 바로 대동맥 박리. 그리고 가끔은 이제 관상동맥에도 박리가 벌어지는데 대동맥 박리라고 하는 병은 네. 오늘 제 환자분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저거는 발생하면 굉장히 치명률이 높고요. 심근경색보다 더 무서운 병입니다. 근데 이거는 증상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제 환자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낭을 메고 산을 올라가시는데 요 목 뒤 있죠, 등 있죠, 등. 네. 여기가 누가 자기를 칼로 찌른다는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게 등을 따라 쭉 따라 내려갔대요. 그러면서 말씀드린 식은땀을 흘리고 너무 아파 보이는 응급실에 왔는데 CT를 찍었더니만 대동맥박리, 응급수술. 똑같은 거죠. 우리가 가끔 등이 아플 수 있죠. 네. 근데 보통 은근하게 아픈 게 아니고 누구나 다가 느닷없이 갑자기 굉장히 심하게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왔다. 이러면 빨리 응급실. 그러니까 아마 저 연세가 많은 80대 어르신인데 대동맥 박리가 왔으면 수술도 쉽지 않았을 거고 아마 후유증이 좀 남으셔가지고 아마 그러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거는 애석하긴 하지만 치료는 초기 치료가 다 끝나면 저 상태에서 그냥 회복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혈액 투석하는 53세 남성분이시고 심장과 신장 연관이 많다던데 신장이 더 나빠지지 않게 하려면 혹시 뭐 운동 같은 거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지요? 네, 사실은 혈액투석의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혈액투석의 원인이 가장 많은 것이 고혈압과 당뇨병인데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투석을 하시고 계신다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 이 질문 주신 이분은 결국엔 나중에는 심장이 아마 선생님의 생사를 관장하는 가장 중요한 장기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신장은 신장 자체에는 운동이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그런데 운동은 심장과 혈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간 숨찬 정도의 유산소 운동 그리고 자기 몸무게를 이용한 스쿼시나 팔굽혀펴기 같은 가벼운 근육 운동 그리고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 근력 운동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세트로 모으셔가지고 1시간짜리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일주일에 최소 3일이니까 이틀에 한 번씩 정도 하셔도 되고요. 최근에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나는 월화수목금이 너무 바빠 운동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면 주말 토요일 일을 몰아서 하셔도 되거든요. 그거를 주말 전사, 위크엔드 워리어라고 하는데 네. 주말 전사도 운동을 전혀 안 하는 사람보다 효과가 훨씬 좋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주말에 몰빵해서 2-3시간 운동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네. 여의치 않다면 몰아서 하는 네. 것도 방법이 된다라고 네. 말씀 주셨고, 나라수인님께서 교수님께 이제 시아버님께서 진료를 받으셨나 봐요. 근데 매번 정성스러운 진료 감사드린다고 네.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댓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면 진짜 제가 엄청 부담이 되는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70세이고 5년 전쯤에 심박세동 부정맥 온 적이 있는데 이제 두근거리실 때가 있나 봐요. 그때마다 이제 좀 약으로 가라앉히고 있는데 이거 관리를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5년 전에 심방세동 온 적이 있다고 하시면 지금도 아마 약을 드시고 있을 것 같고요.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데 가슴 두근거림이 있으면 약을 조금 조정하시면 되고, 아마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을 보면 기본에 원래 드시는 약에다가 증상이 있을 때 추가로 맥박을 늦추는 약을 주셨을 것 같아요. 필요할 때마다 그걸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약은 그대로 드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추가로 드시면 되고요. 별 문제 없으니까 계속 약만 잘 드시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아마리네님께서 신비대라는 말씀 들으셨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이제 보통 건강검진 하셨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짝수의 홀수의 2년마다 하는 건강검진에는 네. 흉부 엑스레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네. 아마 일반 가슴 엑스레이를 찍으셔가지고 양쪽에 폐가 나오고 가운데 심장이는 그게 심장이 좀 커 보이면 보통 저희가 심비대라고 하는데 이게 흉부 엑스선 사진에서 심비대의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으면서도 심장 비대가 생길 수 있고요. 혈압 때문에 생길 수 있는데 만약에 심비대가 심하다라고 나왔다거나 또는 이제 다른 것 때문에 심비대가 의심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병원에 가셔서 간단한 심장 초음파라고 하는 검사를 해보시면 심비대가 있느냐 없느냐, 왜 심비대가 있느냐, 얼마나 심하냐,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적합한 치료와 그 다음에 관리 방법을 알려주실 거기 때문에 나이대가 어떤지가 궁금하긴 하지만 연세가 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심장 초음파 같은 검사 받아보시면 더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 나오는데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거를 2년 전에 또 들으면 네. 사람이 약간 긴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요즘 심장 초음파도 과거에는 보험이 안 돼서 30만 원 정말 생돈을 냈었는데 요즘은 심장 초음파는 1년에 1회 정도는 보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부담 많이 없이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심장 전문의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JM 림님께서 교수님 정말 설명을 너무 이해 쉽게 잘해주신다고 또 따뜻한 저희 시청자분들이 감사합니다. 너무 진짜 따뜻하신 분들이 감사합니다. 많으시고 네. 아유 감사합니다. 또 라라스위님께서는 근력 운동과 러닝을 모두 하시는다고 대단하십니다. 그 고강도, 중강도, 저강도 구간 운동 골고루 하고 있는데 심장에 좋은 심박수 운동 구간이 따로 있는지요? 아주 전문적으로 하시는데요. 네, 일단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운동은 기본적으로 중강도 운동을 심장 환자들 추천을 드립니다. 본인 평상 맥박에 플러스 30에서 한 40 정도 하셔가지고 그 강도를 뛰시면 되고요. 그거 해봤자 별로 힘도 안 든다라고 하시면 요즘 유행하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중강도 운동 30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성격상 안 맞는 사람들은 히트라 그래서 1분 동안 힘들게 뛰고요. 또 1분은 천천히 걷고 1분은 많이 뛰고 이렇게 그게 소위 말하는 인터벌 트레이닝이 있거든요. HIIT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라라스위님 정도 되신다 그러면 심박수 구간을 설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운동해 보시면서 해봤을 때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증상을 가지고 너무 힘들게만 안 하시면 충분히 고강도, 중강도 가능할 것 같고요. 저강도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입원 환자들한테 주로 하는 그 운동이기 때문에 저강도는 아예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날의 컨디션이나 운동 종목에 따라서 고강도, 중강도 시간을 길게 가거나 짧게 가거나 히트 치거나 이렇게 컨디션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운동하는 중간에 없었던 가슴 통증이나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새로 생기면 중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목표치를 채워놓고 내가 오늘 이 운동으로 1시간 꼭 해야 되지라고 갔는데 하다 보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쉬어야 되거든요. 예. 이기다 보면 제 환자처럼 등산하다가 늦게 오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운동은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시다가 문제 생기면
중단. 다음 날 하시면 돼요. 오늘 안 하면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이거를 꼭 내가 이 힘든 거를 이겨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는 네. 말씀입니다. 또 조인경님께서는요, 강직성 척추염 환자분이신 것 같습니다. 휴미라 주사 맞으시고 계시고 이제 고지혈증약 복용을 하고 계신데 며칠 전에 일어나서 목부터 가슴까지 통증을 3분간 느낀 것 같아요. 요거 검사 필요한지요? 네, 보통 아까 제가 동맥경화, 죽상경화증 생길 때 염증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강직성 척추염 환자분들도 혈관염의 병입니다. 광범위한. 그래서 추후에 혈관병에 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고지혈증 약을 대부분 강직성 척추염을 보시는 의료진들이 약을 줍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약 잘 복용하시고요. 저 통증이 3분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심장 통증은 최소 5분에서 한 10분 정도 가요. 아, 최소. 최소. 네네. 그리고 아까 제가 심근경색 30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통 1분에서 3분 정도면 아닐 가능성이 많고요. 두 번째는 저 통증이 내가 뭐 할 때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냥 자세를 움직이거나 이럴 때만 나오면 이거는 괜찮은데 가볍게 걷는다거나 계단을 오른다거나 또는 지하철이나 버스 타신다고 막 쫓아가시잖아요. 그럴 때 나오면 이거는 심장병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아마도 근골격계 통증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윤희님께서 이제 당뇨 진단 받으셨고 LDL 55가 넘은 적이 없는데 작년에 오르고 이번에는 좀 더 많이 올라서 이제 약을 처방을 받으셨는데 이게 좀 갱년기랑도 관련이 있는 건지 혹시 아스피린 도움이 될지 질문을 또 주셨네요. 네. 우리 사람 몸이 콜레스테롤이 평생 동안 똑같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신생아로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났을 때의 LDL은 30에서 40. 나이가 들면서 계속 올라갑니다. 여성분들은 언제가 피크냐 하면 60대 초반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50대부터 슬금슬금 올라가죠. 그래서 대부분 여성분들이 외래 오시면 없던 콜레스테롤이 생겼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그래서 60대까지는 당연히 갱년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맞고요. 당뇨병이 6년 되셨기 때문에 LDL의 목표치는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2가 나왔으니까 스타틴이라는 약을 처방을 받으신 것 같고요. 베이비 아스피린은 좋은 약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약이고 심혈관 보호 효과가 아주 입증이 된 약인데 문제는 우리나라 분들은 아스피린을 복용했을 때 출혈의 위험, 특히 어디가 출혈이 잘 생기냐면 뇌출혈과 위장출혈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아스피린 복용했을 때 심근경색을 막는 보호 효과와 뇌출혈, 위장출혈의 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여성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아스피린을 함부로 본인이 자의적으로 드시도록 권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간혹 미국이나 다른 나라 여행 가셔가지고 베이비 아스피린 용량이 좀 낮은 거를 사다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미국은 저게 일반 약품인데 굳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없고 차라리 이제 당뇨 환자시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당뇨 관련된 합병증 검사를 하실 겁니다, 의료진이. 그러면 거기서 문제 있는 거기서 관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운동 잘하고 계시고 술, 담배 안 하시는 거는 네, 칭찬받아 마땅하십니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질문 내려서 한번 더 받아보겠습니다. JH님께서요, 당뇨약 15년쯤 먹고 계시고, 6.7 나오시고, 고지혈증, 갑상선, 항진증 있으시고, 5년 전에 이제 검사하셨을 때는 정상이라고 하셨는데, 요거 검사, 뭐, 권고 주기 같은 거 따로 있나요? 아주 훌륭한 질문이시고요. 40대 후반이시니까 45세를 넘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위험 환자가 되는 거죠. 당뇨병이 있죠. 그리고 고지혈증이 있죠. 그리고 원래 갑상선 질환도 심혈관 질환이 잘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고위험 환자시니까 조금 자주 측정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5년 전에 검사를 하실 때 다 정상이었다고 하시면 보통 저희가 논문에서는 대략 5년에서 한 7년 정도는 보존기간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 중간에 증상이 새로 생기거나 걱정이 되시면 하시면 되긴 하지만 특별한 증상이 생기지 않으면 대략 5년에서 한 7년 정도 간격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경동맥 초음파에서 기름 찌꺼기 같은 게 조금 보인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2년, 3년마다 추적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저런 위험 인자 관리만 본인이 잘 하시면 굳이 정기적인 검사는 이 말씀 드리면 전국에 있는 건강검진하시는 병원과 의료진이 저를 욕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네, 굳이 증상이 없으면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유, 건강관리를 정말 잘하시고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계시는 거죠. 예. 네. 그리고 김민님께서 위장이 안 좋아서 급체를, 이런 분들 많으실 맞죠. 것 같아요. 이거 혹시 급성 심근경색이랑 급체 구분하는 방법 따로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사실은 뭐 저도 신이 아니니까 우스갯소리로 관상을 보거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얼굴을 봤을 때 심장이 아픈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이 아프고 식은땀이 많이 나고 물론 급체에서도 그럴 수 있죠. 구분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면 일단 30분이라는 시간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급체를 하던 심근경색이든 30분 이상 아픈 게 통증의 공통점인데 30분이 지났는데 일어나서 움직여 보시면 됩니다. 30분이 지났는데 계속 아픈데 일어나서 움직이는데 지장이 없으면 이건 심장병이 아닌 겁니다. 심근경색 환자분들은 막 통증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119가 왔습니다. 119에 타기 위해서 몇 발자국 걷잖아요. 못 걸으세요. 그리고 응급실에 들어오시면 응급실 초입에서 바로 그냥 저희가 침대에 눕히죠. 왜냐면 몇 발자국 걸으려면 아파 죽겠는데. 그러니까 움직임이랑 아주 밀접하다. 밀접하죠. 그래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가슴 통증이 더 심해진다. 어딘가 통증이 더 심해지고 더 호흡이 곤란한다. 이러면 진짜 병일 가능성이 많고 움직이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아프다. 그러면 이거는 위장장애일 가능성이 많죠. 그렇군요. 네. 심장이 약간 무리하는 그런 상황에서 더 그렇죠. 증상이 심해진다라는 말씀.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이 움직이거나 공중공중 뛰어보시면 구분이 가능한 거죠. 그렇군요. 마구니님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숨을 쉬기가 힘들고 잠잘 때도 뭔가 숨찬 증상이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셨는데 이상이 없다고. 그런데 운동을 할 때나 쉴 때나 비슷하게 이제 기본적인 좀 증상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찔리는 느낌이 있고요. 39세이십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나이가 39세이고 네. 술, 담배 안 하셨고 비만, 당뇨 없잖아요. 이러면 저 증상이 심장병일 가능성이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흔히 이야기한 저런 프로파일을 본 다음에 범죄를 범인 잡을 때 프로파일러처럼 프로파일링을 하는 거죠. 이분은 심장병이 있을 가능성이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낮다. 가족력이 없다 그러면 정말 낮을 가능성이 많고요. 두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할 때나 가만히 있을 때랑 비슷하시잖아요. 저건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증상의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운데 검사를 해보시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혹시 스트레스나 아니면 자세라 그러죠. 자세. 우리가 보통 오래 앉아 있거나 숨을 쉬는 이것도 메커니즘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앉아 있는 상태에서도 숨을 이렇게 내쉬는데 이게 잘 안 맞는 분들은 운동을 하거나 가만히 있을 때 빨아들여야 될 때 내뱉다 보면 성격이 좀 예민하거나 급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거는 제가 요즘 많이 나오지만 단전호흡이라든가 또는 명상 같은 거 하시다 보면 이게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계속 하시면서 호흡법만 본인이 조금 배우시면 저는 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다행히 네. 아닐 걱정.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발가락에 뭔가 피가 고인 느낌이 난다고 하시잖아요. 발가락에는 원래 피가 고여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머리에는 피가 제일 적게 가고 발가락에 지금 피가 계속 가는데 그렇죠. 거기 있는 피를 우리 정맥을 통해서 피를 쭉 빨아올려서 심장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발가락에 원래 피가 고여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느끼느냐? 예민해지거나 피로하거나 또는 그 발가락을 관장하는 신경들이 예민해지면은 느낄 수 있는 거죠. 저런 느낌은 대부분은 실제 무슨 질병일 가능성보다는 말씀드렸지만 뭔가 지금 몸이 좀 불편하거나 심리적으로 좀 불편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이기 때문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여행 다녀보시고 만약에 제가 우스갯소리 드린 말씀인데 어디 해외여행 가셔가지고 저 증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죠. 해외여행을 갔어요. 휴가 받아서 갔는데 밤에 잠도 잘 자. 발가락에 피가 고인 느낌도 없어. 네. 그럼 스트레스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스트레스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은 어디 여행 가보라 그래요. 놀러 가서도 놀러 가서 돼 있으면 이거 진짜 병인데
우리 어머님들 중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집에 와서 남편 얼굴 보면 가슴이 아프대요. 그 남편 없이 친구들끼리 개모임으로 여행 가봐. 그래서 거기서 불편하면 진짜 병이라 그랬는데 네. 그것처럼 그렇게 네. 여행을 가거나 그 환경을 벗어났을 때도 지속되느냐 이것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마구니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아, 질문이 너무 많긴 한데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나 유익한 이야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시간이 너무 금방 가서 저도 너무 아쉬운데요. 저기 잠깐만 제가 네. 저기 눈에 띄는 직업. 불면증, 네네네. 불면증 심장병 유발합니다. 최근에 미국 심장학회가 심장병 걸리지 않게 건강한 삶 중에 8번째 인자를 추가했는데 그게 바로 수면입니다. 코 많이 고르도 심장병 잘 걸리고 잠 못 자도 심장병 걸려요. 조심하셔야 돼요. 잠을 잘 자는 게 심장병 예방에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니나노님 저도 라면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의 소위 말하는 소울푸드인데 네. 라면 짜장면이 밀가루를 그러니까 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라면을 드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국물은 드시지 마시고 건더기 드시고 라면 드실 때 뭐 콩나물이라 그러죠? 여러 가지 야채 같이 드셔가지고 건강하게 드시면 되고 거기에 밥 말아 먹거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짜장면 드실 때 우리 항상 탕수육 먹잖아요. 그러니까요. 완전 탕수육 범벅을 해가지고 범벅이잖아요. 아주. 짜장면 먹고 난 다음에 재미있는 연구를 한 게 짜장면을 먹고 난 다음에 피를 뽑아가지고요. 현미경으로 보면 네. 혈액 속에 기름이 둥둥둥 떠다녀요. 진짜요? 그게 중성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짜장면 곱빼기 드시고 탕수육 드셨잖아요. 중국집 가서 먹고 나면 잠도 잘 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인슐린이 갑자기 많이 나와서 그래요. 그러면 젓가락 놓자마자 나와서 바로 운동, 스쿼트하거나 그냥 계단 몇 층 다니고 딱 하시면 맛있는 입도 즐겁고 심장과 혈관도 즐겁고 근육도 즐겁고 삼위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식사 후에 운동까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요즘에 날씨 추워져서 진짜 혈관의 건강 이상 있으신 분들 점점 많아진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이 방송 보시고 우리 심장 100세까지 건강하게 한번 잘 지켜보시는 법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나와주셨는데요. 역시나 말씀도 너무 잘해주시고 너무 친절하고 자세하게 답변을 주셔서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로 한번 요거는 꼭 당부하고 싶다는 거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날씨가 추워지면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위험 상황이 언제든지 벌어질 예외가 없습니다. 옆집 친구 걸렸는데 나는 괜찮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 증상이 생긴다. 본인이 살아오면서 처음 느낀 거다. 빨리 병원 가시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두번째는 말씀드렸지만 보약, 요즘 광고 많이 나는 이거랑 아까 나왔던 아스피린, 좋다는 여러 가지 비타민 이런 것들은 다 보조이고요. 본인의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시면 저 같은 위험한 사람을 안 만나실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만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주 나와달라고 또 나와주세요. 명의이십니다. 잘생겼어요. 지금 엄청 응원의 댓글이 많이 주고 계신데 또 다음에 시간 되실 때 한번 근데 요새 너무 바쁘시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시간 되실 때 한번 시간 내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쇼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저녁 8시에 또 인터뷰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